2층으로 안내하면서 진라는 촛불을 감추고는 내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왜냐하면 이 집 주인은 그녀가 안내하는 이 골방에 대해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집에 온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됐고 게다가 이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호기심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때까지 머리가 멍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상황도 못 되어서 방에 들어서는 즉시 침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둘러보았다. 가구라고는 의자가 하나, 옷장이 하나, 그리고 참나무로 만든 괴짝 하나뿐이었는데 커다란 그 괴짝의 옆엔 합승마차의 창문같이 생긴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다가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아주 진귀한 부식 침대로 가족들이 저마다 방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도록 편리하게 꾸며져 있었다. 사실상 괴짝 자체가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었고 창틀에 달린 넓고 기다란 판자는 그대로 탁자로도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옆에 있는 판자문을 열고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판자문을 닫았다. 비로소 히스클리프나 그 밖의 무리들의 감시에서 벗어난 듯 마음이 놓였다. 내가 촛불을 갖다 놓은 창가의 판자 한 구석에는 곰팡이가 쓴 책이 몇 권 쌓여 있었다. 그리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판자는 낙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낙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필체로 써놓은 이름에 불과했는데 캐서린 언슈라는 이름이 군데군데에선 캐서린 히스클리프가 되었다가 다시 캐서린 린턴이 되기도 했다. 우울한 심정으로 멍하니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캐서린 언슈, 캐서린 히스클리프, 캐서린 린턴이라는 낙서를 되풀이해서 읽다가 나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지 5분도 못 되어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흰 글자가 헛개비처럼 불쑥 떠오르더니 이 부근 일대가 캐서린이라는 글자로 꽉 차버렸다. 자꾸만 튀어나오는 이름을 쫓아버리려고 일어나니 촛불이 낡은 책에 옮겨붙어 송아지 가죽이라도 타는 듯한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촛불을 꺼버렸다. 추운 데다가 구토증이 멋지않아 기분이 나빴으므로 다시 일어나 촛불에 그을린 책을 무릎 위에 폈다. 그것은 아주 자잘한 활자가 깨알같이 박힌 성격이었는데 너무나도 오래된 책이어서 곰팡이가 코를 찔렀다. 속표지에는 캐서린 언슈 장서라는 서명과 25년 전쯤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집어 차례로 그곳에 있는 책을 남김없이 다 살펴보았다. 캐서린의 장서는 정산된 것뿐이었고 모두 열심히 읽었던 모양으로 몹시 낡아 있었으며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어느 페이지나 빽빽하게 주석 같은 것이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펜글씨로 적혀 있었다. 독립된 문장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쓴 것 같은 서투른 글씨의 일기체 같은 것도 있었다. 여백으로 남겨진 페이지, 처음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퍽 신기했다. 에서 조셉이라는 친구를 묘사한 풍자를 보곤 대단히 재미있게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캐서린이라는 미지의 여성에게 마음이 끌려 나는 바래질 대로 바래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상형문자 같은 그녀의 필적을 판독하기 시작했다. 무서운 일요일이다 라는 구절로 글은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핸들리 오빠가 아버지 대신이라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히스클리프에 대한 대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가혹하다. 히스클리프와 나는 반란을 일으킬 참이다. 우리는 오늘 밤에 그것을 향하려고 한다. 오늘은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리들은 교회에도 갈 수가 없어서 조셉은 그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겼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아래층 난로에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는 동안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히스클리프와 나 그리고 저 불쌍한 들릴만 하는 소녀는 성경을 들고 위층에 올라가려고 쫓는 바람에
그곳으로 올라가서는 밀가루 부대 위에 일렬로 앉아서 추위에 와들와들 떨었다. 조셉도 좀 추위에 떨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라도 된다면 조셉도 설교를 빨리 끝내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원대로는 되지 않았다. 설교와 기도는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려가자 오빠는 밉살맞게도 뭐야 벌써 끝났어? 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일요일 밤에는 너무 시끄럽게만 굴지 않는다면 놀아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킥킥거리고 웃기만 해도 한쪽 구석으로 처박으려고 든다. 이 집에 어른이 있다는 것을 잊었니? 내 비위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놈은 죽여버려. 알겠나? 그러니 얌전히 있도록 해. 너 이놈 바로 너지? 프랜시스 이쪽으로 올 때 그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버려.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낸 놈은 바로 그놈이 틀림없으니까. 폭군은 말했다. 프랜시스는 정말로 그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잡아당겨버렸다. 그리고는 오빠의 무릎에 앉아 마치 어린이들처럼 몇 시간이고 서로 키스도 하고 시시한 잡담도 나누었다. 우리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유치한 얘기들이었다. 우리들은 찬장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않게 놀려고 했다. 우리들이 앞치마를 이어붙여 커튼처럼 늘어뜨린 구석 쪽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무슨 볼일이 있었던지 마구간에서 일하던 조셉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가 힘들여 만들어 놓은 커튼을 잡아 뜯어버리고 나의 귀를 후려갈기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인 어른의 장례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안식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금 전엔 성경을 들려주었는데도 이 야단들이야, 이 못된 것들. 꼼짝 말고 성경책이라도 보란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책들이 있잖아.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한 그는 우리들에게 반갑지도 않은 책들을 억지로 떠맡기고는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의 희미한 빛이 난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한쪽 구석에 우리들을 몰아앉혔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은 질색이라고 소리치면서 힘껏 던져버렸더니 그것이 계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히스클리프도 책을 계집 쪽으로 걷어차버렸다. 그러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힌틀리 서방님, 서방님 어서 와보십시오. 캐시 아가씨가 구원에 두고 표지를 내던지고 히스클리프는 파메레의 넓은 길의 첫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따위 짓을 감히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니 벌을 받아도 무서운 벌을 받아야지. 아, 주인 어른께서 살아계셨다면 호되게 때려주셨을 텐데. 우리들의 설교꾼은 소리쳤다. 힌들리 오빠는 난로가에 있는 그의 처음께서 달려오더니 한 사람은 옆구리를 또 한 사람은 팔을 움켜쥐고 우리 두 사람을 부엌 뒷방에 쳐넣어 버렸다. 이곳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악마가 우리들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조셉은 옆에서 단언했다.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우리들은 따로따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악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선반에서 이 책과 잉크를 꺼내어 문을 반쯤 열어서 불빛이 들어오게 해놓고 20분쯤 이 글을 썼다. 그래도 내 친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지 젖자는 한 해에 외투를 훔쳐입고 소택지 쪽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했다. 즐거운 제안이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그 괴팍한 영감이 들어와 보고 자기의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른다.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빗속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덜 축축하고 덜 추울 것 같다. 캐서린은 이 계획을 실행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은 완전히 딴 이야기였고 몹시 눈물겨운 말투로 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힌들리 오빠가 이토록 나를 올릴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고 그녀를 쓰고 있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베개를 메고 누워있을 수도 없을 정도이다. 눈물이 또다시 북받쳐 오른다. 불쌍한 히스클리프. 오빠는 그를 거지라고 하면서 이젠 우리들하고 함께 앉는 것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 그와 함께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 그 명령을 어길 때에는 그를 이 집에서 내쫓고 말겠다고 위협했다. 아버지가 히스클리프를 너무 귀여워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끝내는 아버지까지 비난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분수에 알맞는 처지로 끌어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 눈은 그녀가 쓴 글씨와 인쇄된 글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표제는 붉은 장식, 문자로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의 첫 번째라도 개버튼 사우스 교회에서 제이브스 프렌더렌 목사의 설교라고 되어 있었다. 도대체 제이브스 프렌더렌이 이 제목으로 어떤 설교를 했던 것일까 생각하다가 그만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아, 기분 나쁘게 차를 마시게 된 데다가 몇 번이나 분통을 터뜨렸던가. 그토록 무서운 밤을 지내게 된 원인은 그 외에 달리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괴로움이란 것을 알고 난 뒤부터 그날 밤에 비할 만한 그런 무서운 밤을 보낸 일이 없었다. 나는 곧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알쏭달쏭한 채 아침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나는 조셉의 안내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길에는 몇 야드나 되는 눈이 쌓여 있었다. 그 눈 속을 헤치고 몹시 헐떡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조셉이 내가 순례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책망하며 그것이 없이는 결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잡이가 굵은 커다란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는데 순례의 지팡이란 아마도 그 몽둥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나는 내 집에 들어갔는데 그따위 무기가 필요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언뜻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제이브스 브랜던의 목사의 7번씩 70번이라도 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길이었다. 조셉인지 나인지는 모르겠으나 둘 중에 하나가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의 첫 번째라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문당하려는 참이었다. 우리들은 교회에 도착했다. 사실 그것은 산책할 때 두세 번 옆을 지난 적이 있는 교회였는데 두 언덕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에 세워져 있었다. 움푹 들어갔다고는 하나 소택지에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등성이로 늪에 질퍽한 토타는 그 늪에 시체가 빠질 경우에 자동적으로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교회는 지붕만은 무사히 보존되고 있었으나 목사의 연봉이 겨우 20파운드밖에 안 되는 데다가 2개의 방밖에 없는 사택도 칸막이 벽이 허물어져 얼마 안 가서 방 하나짜리로 될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부임하려는 목사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그곳 신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내느니 차라리 목사를 굶겨 죽이기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일찍부터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제이브스가 교회당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였다. 그것은 490가지로 나뉘어 그 하나하나가 보통 설교의 1회분에 맞먹을 정도였으며 그 위에 각 부분마다 각기 다른 죄를 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죄를 어디서 끌어모아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으며 각 경우마다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또 기묘하여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것들 뿐이었다. 아, 나는 얼마나 지루했던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하품을 하고 졸다가 깜짝 놀라 눈을 뜨곤 했던가, 잠을 쫓기 위해 얼마나 내 몸을 꼬집고 찌르고 했으며 눈을 비비고 벌떡 일어섰다가 앉았고 설교가 끝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얼마나 조셉을 팔꿈치로 쿡쿡 찔렀던가. 아무리 싫어도 나는 그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만 했다. 마침내 목사는 491번 주의 제목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나는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이브스 브랜더렘을 기독교도로서는 용서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나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앉아서 당신의 490가지에 이르는 지겹도록 긴 설교를 들으며 참아왔소. 나는 7번씩 70번이라 돌아가려고 했소. 그러나 당신은 7번씩 70번이라 나를 제자리에 도로 주저앉게 만드는 짓을 했소. 491번은 너무하는 거 아니오. 엉터리 설교에 희생되신 여러분, 저 사람을 없애버립시다.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서 고향에서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나는 소리 질렀다. 그대가 바로 죄인이로다. 그대는 7번씩 70번이나 얼굴을 찌푸리고 하품을 했소. 나는 7번씩 70번이나 내 영혼에 물어보았소. 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이로다. 용서해 주리라. 이번이 그 7번씩 70번 후의 첫 번째로다. 형제들이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릴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제이브스는 엄숙히 있다가 쿠션에 기댄 채 높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신도들이 순례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한 덩어리가 되어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이것을 물리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납게 공격해오는 조셉의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그와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뒤범벅이 되어 거리는 소동 속을 순례의 지팡이가 수없이 날아다니고 나를 겨누고 내리친 것이 엉뚱한 사람의 머리에 가기도 했다. 이내 교회 안은 서로 치고받느라 난장판이 되었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누구든지 서로 닥치는 대로 엉겨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었다. 브랜더렌 목사까지도 참지 못하고 설교단의 두꺼운 판자를 미친듯이 두들겨 댔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요란하여 마침내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무서운 꿈을 꾸게 했을까? 그 소동 속에서 제이브스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전나무 가지가 지나가는 상풍에 흔들려서 들창 문살에 닿아 바싹 마른 솔방울들이 창문 유리에 부딪혀낸 소리였다. 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 다시 돌아 누워 잠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본보다 훨씬 더 험악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골반에서 자고 있었다. 바람 부는 소리와 눈이 휘몰아치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또 전나무의 큰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나는 그 소리가 나는 묘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귀찮게 계속되어 어떻게 해서든 그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몸을 일으켜 들창문 쇠고리를 벗기려고 한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문고리는 단단히 못지되어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잠들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저 소리를 그치게 해야지. 나는 중얼거리면서 주먹으로 유리를 깨뜨리고 팔을 내밀어 귀찮게 구는 그 가지를 거머쥐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잡은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얼음처럼 차가운 자그마한 손이었다. 나는 악몽과도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당황하여 급히 팔을 빼려 했으나 그 손이 찰거머리처럼 꽉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그리고 더없이 애절한 목소리로 들어가게 해줘요 하고 흐느끼듯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물으면서 그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캐서린 린튼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왜 린튼이란 이름을 떠올렸을까? 린튼보다는 원슈라는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읽었었는데. 나는 이제야 돌아왔어요. 들판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애의 얼굴이 창 너머로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나는 자락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 뿌리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그 손목을 깨진 유리창에 끌어당겨서는 문질러버렸다. 흘러내린 피는 이부자리를 적실 정도였다. 그렇게까지 해도 계속 들어가게 해줘요 하고 호소를 하며 움켜진 손을 끈듯 풀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두려움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이러면 들어오게 할 수가 없잖아. 들어오고 싶거든 손을 놔라. 나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상대편이 손가락에서 힘을 빼기에 나는 깨진 유리팀에서 손을 빼고 재빨리 그 자리에 책을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서 창구멍을 막아버리고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두 손으로 막았다. 나는 15분 이상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에서 손을 떼자마자 또다시 처량하게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꺼져, 없어져 버려. 20년 동안을 그렇게 애원한다 해도 절대로 들어오게 하지 않겠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20년 동안이었어요. 20년 동안이나 저는 헤매고 다녔어요. 그 소리는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자 밖에서 가냘픈, 그러면서도 무엇인가를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쌓아 올려놓았던 책이 앞으로 밀려나와 두둠질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려고 애썼으나 손발이 움직여주지 않아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미친 사람처럼 공허를 쳤다. 놀랍게도 그것은 꿈속에서 외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황급히 나의 방문께로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머리맡에 네모난 창문으로 불빛이 흔들거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벌벌 떨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진짜는 방 안까지 들어오긴 했으나 주저하고 있는 모양으로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코 대답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으러져 누가 있는 거야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히스클리프 씨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온 방안을 뒤지기 시작할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꾸어 판자문을 열었다. 이것을 본 그의 놀라움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한 것이었다. 히스클리프 씨는 바지와 셔츠 하나만 걸친 차림으로 본관에 서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는 촛불에서는 춘령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등 뒤의 벽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참나무로 된 판자문이 삐걱 소리를 냈을 때 그는 감전이라도 된 듯 움찔거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촛대를 발밑으로 떨어뜨렸고 그것을 잠시 주워들지 못할 만큼 몹시 흥분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예, 다름 아닌 당신의 손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꿔서 그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밤중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겁쟁이 노릇을 안 해도 괜찮도록 얼른 입을 열었다. 뭐야, 제기랄 로크우드 씨였소? 무슨 악마한테라도. 그런데 누가 당신을 이 방으로 안내한 거요? 그는 단단히 들고 있을 힘조차 빠져버린 든 촛대를 주워서 의자 위에 놓았다. 그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주먹을 붉고 움켜쥐고 턱이 떨리는 것을 이를 악물면서 말을 계속했다. 대체 누구냔 말이오. 그런 놈은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겠소. 대개 아니여 진라입니다. 쫓아내신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히스클리프 씨. 내죽일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나를 이용해서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시험했으니 말입니다. 아, 정말 괴상망측한 일도 다 있군요. 이런 방은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두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도깨비 소굴 같은 방에 사람을 재우다니 정말 괘씸합니다. 나는 방바닥으로 내려가서 재빨리 옷을 입으며 대답했다. 그건 무슨 뜻이오? 그리고 여기서 뭘 하고 있었소? 어쨌든 이 방에 들어왔으니 잠이나 자도록 하시오. 하지만 이젠 그런 끔찍한 소리는 더 이상 지르지 않길 바라오. 숨통이라도 끊기는 경우라면 또 몰라도 그런 소리를 두 번 다시 듣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니 말이오. 만약 그 조그마한 악마가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이미 목이 졸려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의 박해로 고통을 받는 것도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이브스 프렌더란 목사는 당신의 외척이신가요? 그리고 캐서린 랜튼인지 언슈인지 하는 그 말괄량이 아가씨는 악마가 데려온 자식임에 틀림없어요. 정말 고약한 꼬마였어요. 20년 동안이나 저승에 가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다고 말하던데요. 엄청난 죄를 범한 당연한 업보일 거요 아마.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그 책에 씌어있던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라는 두 이름의 관계를 생각해냈다.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그 순간에 생각해낸 것이다. 나는 경솔하게 말한 것이 부끄러웠으나 그 이상 더 기죽은 모양을 보이기가 싫어 서둘러 덧붙였다. 사실은 침대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나는 여기서 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저기 있는 낡은 책을 읽고 있었지요. 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펜으로 써놓은 내용까지 알아버린 것이 탄로나게 되므로 얼른 말을 돌렸다. 저 선반 위에 낙서된 이름들의 철자를 대풀이해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잠이 쉽게 든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를테면 숫자를 센다든지 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어떻게 내 집안에서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다니 미쳤군. 히스클리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그는 격려한 나머지 자기 이마를 마주쳤다.
그런 말을 들은 나는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나치게 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정심이 생겨 꿈 얘기를 계속해주며 전에 캐서린 린튼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나 그것을 몇 번이고 읽고 있는 동안에 점점 솟아오르는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게 되어 끝내는 그 이름의 인상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인간 형태가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자세히 설명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점점 침대 뒤편으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끝내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나 그 불규칙하고 괴로운 듯한 숨소리로 미뤄보아 그가 격정을 누리려고 몹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용돌이를 눈치챈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요란스럽게 옷매무새를 붙이고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면서 정말 지겨운 밤이 오느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보이기도 했다. 아직 3시도 안 됐군. 6시는 넘었는 줄 알았는데 여긴 시간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이지. 모두 8시엔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말이야. 겨울엔 언제나 9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단 말이오. 로크우드씨, 내 방으로 오시는 게 어떻소? 이렇게 일찍 아래층에 내려가 보았자 방해만 될 뿐일 텐데 말이오. 당신의 어린애 같은 비명소리 때문에 나 또한 잠이 깨끗이 달아나 버렸으니까요. 이 집 주인은 신음하듯 말했다. 그의 팔그림자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는 눈물을 닦는 것 같았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정원이나 산책하다가 돌아갈까 합니다. 이젠 두 번 다시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이젠 남들과 사귀는 것은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 자신을 벗삼아 만족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즐거운 친구라고 할 수 있겠군. 이 촛불을 들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나도 곧 뒤따라가겠소. 그러나 정원에 나가서는 안 돼요. 개들을 풀어두었으니까요. 저 사실은 저긴 준호가 도사리고 있을 테고 그린 또 아니 계단이나 복도 부근에서 시간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방에서는 나가주시오. 2분 안에 나도 나가겠소. 그의 말에 따라 나는 우선 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좁은 복도가 어디를 통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대로 문 밖에 서 있다가 뜻하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집주인의 사리에 밝아 보이는 이상과는 상반되는 기묘하고 미심적인 일변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는 침대 위로 올라서서 창문을 열면서 무슨 격정이라도 휩쓸린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들어와요. 어서 와요, 캐시. 자, 어서 한 번만이라도 좋아. 아, 사랑하는 캐시. 이번만은 내 말을 꼭 들어줘, 캐시. 그러나 귀신이란 변덕쟁이라서 그런지 이번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눈과 바람이 수용돌이치며 내가 있는 데까지 사납게 밀려들어와서는 촛불을 끄고 지나갈 뿐이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거듭짓거리면서 비탄에 빠져있는 그 모양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보여 나는 어느덧 그를 동정하게 되었고 조금도 우습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엿들은 나 자신이 미워졌고 그처럼 괴로워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하잘것없는 꿈 얘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후회하면서 나는 그곳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도리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 뒤 부엌으로 가서 난로에 남아있던 불씨로 촛불을 다시 켤 수 있었다. 주위는 쥐죽은 듯 조용했는데 다만 회색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난로가에서 기어나와 불만스러운 음색으로 한번 야옹 울며 지나갔을 뿐이었다. 활처럼 굽은 의자 2개가 난로를 거의 둘러싸다시피 놓여 있었다. 내가 그 하나에 2발을 쭉 뻗고 앉아 늙은한 고양이가 비어있는 2개 의자에 뛰어올랐다. 나와 고양이는 그렇게 앉아서 한동안 졸고 있었는데 얼방 후에 누군가가 이연신처로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그것은 조셉이었다. 그는 뚜껑 문을 통하여 다락방 속으로 걸려있는 나무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가 거처하는 지붕 밑 다락방의 출입구의 모양이었다. 그는 내가 창살 틈에 갖다 놓은 촛불을 험상궂은 눈초리로 흘게 쳐다보더니 고양이를 의자에서 밀쳐내고는 그 자리에 앉아 3시 정도나 되는 파이프에 담배를 말아놓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는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간 것을 아주 뻔뻔스럽고 괘씸한 짓으로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꼼짝 않고 말아가디 없이 파이프를 입에 넣은 채 팔짱을 끼고 뻐끔뻐끔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연기를 내뿜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어깨를 딱 벌리고 거만스러운 걸음걸이로 다시 나가버렸다.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는 곧 그것을 단념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헤어튼 원슈가 눈을 치울 때 쓰는 가래나 삽을 찾으려고 방 한쪽 구석을 뒤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기도문을 외는 것과 같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열려있는 문간으로 이쪽을 곁눈질해 보기만 할 뿐 나에게든 고양이에게든 아침 인사를 할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서둘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이제 밖에 나가도 될 것 같이 생각되어 딱딱한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라 나서려 했다. 이것을 눈치챈 그는 가래 끝으로 한쪽 문을 쓱 밀어붙이면서 장소를 옮기려거든 그쪽으로 가라고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말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안채의 거실이었는데 여자들은 벌써부터 일어나 있었다. 질라는 커다란 풀무로 불틀을 굴뚝 속으로 불어올리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아 난로의 불빛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불길을 막으려고 손바닥으로 눈앞을 가린 채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 하녀가 불똥을 심하게 날려서 호종을 해야 할 때나 이따가 멍석을 부려 콧잔등을 얼굴에 갖다 대는 강아지를 밀어낼 때만 그녀는 책에서 눈을 뗄 뿐이었다. 히스클리프 씨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난로 옆에 서 있었는데 마침 질라를 한바탕 야단친 뒤인 것 같았다. 질라는 때때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자락으로 눈물을 닦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불평 섞인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 아무 쓸모없는 거사. 내가 막 들어섰을 때 그는 이번에는 며느리를 향하여 욕을 퍼붓고 있었는데 오리나 염소 같은 아무런 악의가 없는 형사이기는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삼가는 낱말들이 뒤섞인 욕설이었다. 넌 또 게으름을 부리고 있구나. 모두들 일하고 있는데 조용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려 들다니. 그따위 시시한 채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무엇이든 일을 좀 하라고. 언제나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이젠 그냥 안 둘 테야. 듣고 있는 거니 아니 망할 거사. 책을 안 보면 되잖아요.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혀가 닳도록 당신이 떠든다 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이 젊은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책을 덮어버리더니 그것을 의자 위로 집어던졌다. 히스클리프 씨가 손을 쳐들자마자 그녀는 그 주먹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지 재빨리 안전한 위치까지 달아났다. 나는 이 개와 원숭이의 싸움과 같은 더욱이 집안 싸움 같은 것은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방금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단지 불을 쬐려고 온 것처럼 활기차게 들어갔다. 과연 그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주태를 삼간 만큼의 예의는 지니고 있었다. 히스클리프 씨는 마지못해 움켜쥔 주먹을 호주머니 속으로 쑤셔 넣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뚝 떨어져 있는 의자에 가 앉더니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대로 동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방에 오래 있지는 않았다. 함께 아침을 들자고 권하는 것도 마다하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을 기회로 문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으며 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과도 같이 차가웠다. 주인은 내가 앞마당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나를 불러 세우더니 황무지를 함께 동행해 주겠노라고 했다. 사실 언덕의 등성이 전체가 큰 파도가 출렁거리는 새하얀 바다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눈더미의 높낮이가 땅의 높낮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많은 구덩이들은 눈으로 채워져 편편하게 되어 있었고 채석장의 조각 돌멩이로 만들어진 제방도 어제 걸어오면서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지도와는 달라져 있었다. 길 한판에 6, 7야드마다 세워진 돌이 들판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세워져 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의 길잡이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과 같이 눈이 내렸을 때 길 양쪽의 깊은 늪과 단단한 도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설된 것으로 석회로 하얗게 칠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 거무튀 튀은 대가리만 내밀고 있는 것들 외에 그런 돌은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 찾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행자로부터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하고 몇 번이나 주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넓게 둘러쳐진 울타리 입구까지 오자 걸음을 멈추고 이젠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별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고개만 서로 끄덕이고는 나는 서둘러 나의 판단력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문지기가 살던 집에는 아직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문에서 저택까지는 약 2마일 정도였는데 숲속에서 길을 잃어 한참 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목까지 눈에 파묻히기도 해서 거의 4마일 이상은 걸은 것 같았다. 이러한 고초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그럭저럭 해서 내 집에 도착하니 때마침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종을 치고 있었다. 폭풍의 언덕에서부터 집까지 오는데 1마일에 1시간씩은 걸린 셈이었다. 붙박이 가구와도 같이 집을 세낼 때 함께 고용하게 된 가정부를 비롯하여 심부름 많은 하인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나를 완전히 단념하고 있었노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간밤에 길에서 눈에 빠져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시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젠 걱정할 것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고는 심장까지도 멎어버릴 것 같은 심한 피로에 지쳐 무거운 다리를 끌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서 곧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상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30-40분 동안이나 걸어보다가 새끼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서재로 돌아왔다. 그러나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하인이 나의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해준 아늑한 풀도 그리고 기분 좋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커피도 즐길 수 없었다.